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은 강씨, 이름은 무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강나리는 참으로 기세가 당당하십니다. 저분은 앞에 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지요. 뒤에 서 있는 것이 저분에게는 고문과 같답니다. 그것은 칭찬이기도 했고 때로는 경계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호랑이띠로 태어난 이들에게는 본디 그런 기질이 있다고들 했습니다. 항상 먼저 움직이고 항상 가장 앞에 서며 뒤에 서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 말입니다. 강무성은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배우길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배움과 거부의 경계가 그 자신에게도 이미 지워져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무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사자처럼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모두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길을 가로막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입니다. 강무성이 그러했습니다. 배움과 거부의 경계가 그 자신에게도 이미 지워져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강무성은 태어날 때부터 성정이 급했습니다. 머뭇거리는 것을 싫어했고 돌아가는 길을 비겁함이라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훈장께서 문제를 내시면 다른 아이들이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틀린 답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틀리더라도 먼저 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빠름이 곧 힘이라고 어린 무성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성정이 처음으로 큰 사단을 만든 것은 15살 무렵이었습니다. 서당 동기 중 하나가 자신을 두고 험담을 했다는 말이 들어오자 그는 확인도 않고 달려가 그 아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나를 두고 뭐라 했다더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훈장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험담을 한 것은 전혀 다른 아이였습니다. 강무성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란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고 호랑이는 뒤로 걷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세계였습니다. 훈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성이는 재주도 있지만 성질이 너무 급하구나. 때로는 천천히 생각하고 다른 이의 말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강무성은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나약함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느린 자는 이미 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일이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다른 이들이 상황을 살피고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그는 이미 행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호랑이 같은 분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에는 분명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대한 조용한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칭찬과 경계는 그에게 항상 함께 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니 알기 때문에 더욱 앞으로만 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제2장 전장의 영웅. 강무성이 진정으로 빛을 발한 것은 전란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후금의 군사가 조선을 침범했을 때 그는 자원하여 군에 들어갔습니다. 전장은 그에게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주저할 시간도 없었고 토론할 여유도 없었으며 오직 결단과 행동만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삶 전체에서 그가 한 번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은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가 이름을 날린 것은 청천강 인근의 전투였습니다. 아군이 적의 기습에 무너지며 후방이 뚫릴 위기였습니다. 장수들이 후퇴를 논의하는 동안 전선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무성은 아무 말도 없이 말에 올랐습니다. 논의가 끝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20여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적의 측면을 향해 달렸습니다.
강 장군이 오신다. 그 외침만으로도 무너지던 아군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결사대의 기습에 적의 대열이 흔들렸고 전선이 다시 형성되었습니다. 반격의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날의 전투는 훗날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무성이 아는 것은 그 영광의 이면이었습니다. 결사대 23 중 11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잠들기 전 그 이름들이 어둠 속에서 불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슬픔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쟁의 비용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나간 자가 치르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 설득이 그를 버티게 했고 동시에 더욱 단단하게 굳혀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큰 공으로 벼슬에 올랐습니다. 전장에서의 영웅이 평화로운 고을의 수령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환대했습니다. 이토록 용맹하고 결단력 있는 분이 우리 고을을 다스리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초기에 강무성은 실제로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오래 방치된 수로를 정비했고 오랫동안 판결이 나지 않던 소송을 단숨에 해결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이 힘입니다. 전장에서 통했던 방식이 삶의 모든 곳에서 통할 것이라고. 그 확신이 문제였습니다. 제3장 평화시의 호랑이. 그러나 평화는 전장과 달랐습니다. 수령이 된 뒤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논은 길다고 여겼고 토론은 우유부단함의 증거라 생각했습니다. 일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회의에서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견을 묻는 듯 했으나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답은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아전 박원경이 수로 공사에 대해 과거 기록을 들며 만류했습니다. 이 구간은 물길이 약해 한 번에 넓히면 하류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무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공사는 예정대로 강행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하류 마을 둑이 무너졌습니다. 논이 잠기고 집이 떠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무성은 책임을 묻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늘의 변덕과 예상치 못한 수량 증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만류를 들었더라면 피해는 줄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번복은 실수의 인정이었고 권위의 손상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박원경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다른 아전들도 점차 말을 아꼈습니다. 회의는 짧아졌고 보고는 간단해졌습니다. 문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제4장 두려움으로 만든 질서. 장터에서 상인들 간의 분쟁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한 상인이 다른 상인을 속였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강무성은 양쪽의 말을 오래 듣지 않았습니다. 첫 인상과 눈빛, 말의 속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곧 판결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억울하게 처벌받은 상인의 결백이 드러났습니다. 증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날이 판결을 다시 살피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강무성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그 상인은 결국 고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리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저분 앞에서는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만은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정면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앞에서 토끼가 의견을 말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질서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 위에 세워진 질서였습니다. 제5장 집안의 거리. 집안에서도 그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 강주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대화는 늘 짧았고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강준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친구와의 다툼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강준은 해명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러나 강무성은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다. 며칠 뒤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잘못은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강무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강주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틀릴 수 있지만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아버지 앞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부인 또한 조심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날이 아이의 말도 끝까지 들어보심이. 그러나 말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단정했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함도 많지 않았습니다. 제6장 결정적인 사건.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고 곡식이 타들어갔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창고 개방을 청했습니다. 아전들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의 허가 없이 대규모로 푸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무성은 단호했습니다.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창고는 닫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성 밖을 순시하다가 쓰러진 여인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창고를 일부 개방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아전들은 놀랐습니다. 날이 조정의 허가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열었더라면 더 많은 이들이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7장 고독한 퇴장.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주는 한양으로 떠나 과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강무성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아끼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듣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해 뒤 그는 다른 고을로 전임되었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행정의 경직성이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을을 떠나는 날 백성들은 예를 갖추어 배웅했습니다. 겉으로는 존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을을 떠나던 날 한 노인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은 흉년 때 구제받은 여인의 아비였습니다. 강무성은 그 사실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마차가 산길을 오를 때 그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강나리는 늘 앞에 계셨습니다. 너무 앞에만 계셔서 아무도 곁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결단이 빨랐고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위기에서는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그러나 평화 속에서는 다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귀 기울이는 힘, 물러설 줄 아는 힘, 함께 걷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에서는 왕입니다. 그러나 왕은 혼자입니다.
강무성은 끝내 멈추는 법을 완전히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늦게나마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볼 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배움이었습니다.